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역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000명 처음 넘었습니다. 4,116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에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와 추가 접종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5,000명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처음 보는 확진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4,116명, 위중증 환자 586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단하세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하면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거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속도하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확진자가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4,000명이 넘게 나왔고 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했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5,000명이 지금 거의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감염병의 증가 속도라는 거는 몇 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하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명이 2,000명 됐으면은 그다음에 4,000명이 되고 그다음에 8,000명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2주 정도 만에 지금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 주에는 5,00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근데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하기 전부터 위중증 환자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였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 증가폭이 꽤 큰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의한 그 증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00명대의 환자가 나왔고 이제 이번 주에 4,000명대의 환자가 나왔으면은 지난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환자에 의한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이번 주부터 영향을 받을 거고 이번 주 거는 다음 주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미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폭도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속도나 내용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확진자는 4,000명이 처음으로 넘었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도예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35명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이 가장 많았던 때가 작년에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저희 이제 3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예. 그때 대략 한 1,200명 정도 최대 감염 나왔을 때 40분 정도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근접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작년에 3차 대유행에 비해서는 분명히 감염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자 숫자가 3차 대유행 정도 숫자에 근접한다는 거는 분명히 예방접촉의 효과는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감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 규모는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분명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586명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586명의 위중증 환자 규모는 역시 굉장히 큰 정도 규모이고 특히 수도권만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586명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증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증가할 확진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진다면은 분명히 다음 주 정도에는 굉장히 많은 위중증 환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선행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정부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신규 위중증 환자 숫자보다는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지난주나 또는 그 전주에 있었던 감염을 반영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알기에는 후행 지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감염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방역을 강화하는 거는 늦습니다. 늦는데
그러면 위중증 환자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 지표는 뭐냐? 그거는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의 분포를 보시면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감염돼서 위중증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전체 위중증 환자의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로 가는 게 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그럼 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로 가시는 분들 숫자가 많냐? 그건 전반적인 돌파 감염의 규모가 60대 이상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60대 이상의 감염자의 비율이 위중증 환자를 그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예. 그 비율이 10월 4주째 24.5%에서 11월 3주째 35.7%까지 거의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전체적인 환자의 규모도 10월 4주에 60세 이상의 감염자가 2,663명 한 주일 동안 발생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7,000명 발생했습니다. 2.5배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예. 병상을 대기하시는 분들도 800명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병상을 찾고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이게 또 다 의료진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업무량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부가 비판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동일한 이러한 경험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 대구에서도 했었고 저희가 3차 대유행 때도 역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는 거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분명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건 예측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단계에서 정체가 생긴다라는 거는 예.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정확한 시스템을 빨리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또 더더욱이나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위중증 환자들이 댁에 계시다가 이제 위중증 병상으로 중환자 병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지금 많은 경우에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단되고 거기에서 중환자 병상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기관들, 특히 3차 의료기관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냐면은 응급실로 들어온 고령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위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병상 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응급실에서 거의 뭐 며칠씩 계시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대부분의 응급실들은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19 환자를 3명을 응급실이 갖고 있으면 4번째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응급센터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센터라는 거는 굉장히 위중한 질환을 빨리 봐야 되는 곳인데 예. 코로나19 적체 환자가 응급실에 있게 되면 응급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예. 현재 의료기관들이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응급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의료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굉장히 과도한 그 근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 병상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왜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는지 궁금한 게 이런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 여기 병상이 없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정부의 그 시스템을 보고 여기가 비어 있다 일로 보내자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화 걸어서 거기 그 여유 공간 있습니까? 제가 보내도 될 거 이런 걸 일일이 병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워낙에는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확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부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19의 최근의 증가 추세와 관련돼서 사실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부분이 미접종자, 예. 그다음에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고령자는 분명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백신 패스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분들을 위한 발생하는 분들을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부 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 곳이 보건소일 텐데 재택근무가 아니죠. 재택 치료가 늘어나니까 더 업무가 많아졌단 말이죠. 이제 앞선 상황에서도 인력 투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인력 배치는 현재 어느 정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굉장히 문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는데 다 안 돼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재택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재택 치료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 재택 치료는 뭐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더라도 네. 보건소에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방안을 보시면은 전국에 보건소가 256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으로 계산을 하면은 보건소 한 개당 대략 한 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동안 확충됐던 정규 인력이 3명, 그다음에 비정규 인력이 6명에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확충된 거니까 많이 확충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20만 명에 대해서 보건소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가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업무가 있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 관리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시작된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20만 명 중에 발생하는 이 많은 업무를 과연 추가 인력 10명이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재택치료 관련된 인력은 어저께 정부 발표에서 보면은 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재택치료가 필요하면은 그 인원을 미리 뽑아서 교육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인력을 통해 재택치료를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진자 증가에 대응했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충원하겠다? 이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문제들이 지금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그 일반 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 정부가 그 치료비를 일반 환자에 비해서 뭐 최대 10배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일단 코로나 그 환자를 보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니까 거기에 비용이 잘 쓰여져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데도 그 비용이 쓰여질 수 있는 건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건 어떤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해야 되는 예. 거고요. 제가 보건소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러한 의료에 대한 것들 외에도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업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소에 대한 인력 지원이 사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보건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와 관리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지역의 행정센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일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필요하면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약이나 신청을 하고 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나 예방이나 이런 측면들은 또 다른 업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자원 투입 갖고는 분명히 앞으로 더 늘어날 확진자를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김부겸 총리도 수도권만이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수도권이 지금 매우 높음으로 지금 판단이 돼 있는 건가요? 평가가?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게 네. 분명히 지난주에 확진자 증가를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고 실제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수도권은 중간 단계 평가였었는데 갑자기 두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5단계 중에 중간 단계였는데 지금은 매우 높음으로 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저는 위험으로 봤었어야 되거든요. 네. 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확진자 증가가 관찰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인구 이동량 보시면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번 주는 당연히 더 증가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난주에 위험 단계를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중간 단계로 유지를 하면서 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2단계 올라간 결과로 나온 거고 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가 계속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접종 효과에 비춰봤을 때 아직 미접종이신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아, 예. 지금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60세 이상 중에 인구 중에서는 90만 명이 지금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8살 이상의 성인 인구 중에서는 이제 300만 명이 조금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남아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계속 미접종 하신 분들의 그 숫자를 계속 추이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예.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20만 명 가깝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맞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90만 명이 남아 있다는 거는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되면은 치명률이 10% 정도 해당되는 연령군이거든요. 예. 그럼 90만 명이면은 그 안에서만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시라도 좀 빨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데 있어 갖고 이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즉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의 효과, 두 번째는 예방접종의 부작용. 근데 예방접종 부작용은 분명히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이 100%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네. 사람이 맞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돌파 감염이 최근 있지만 이 돌파 감염이 그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과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예.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2.3배. 아. 그다음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실 확률은 거의 20배 가깝게 20배 가깝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는 집단 면역에 의한 보호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좀 맞으실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충남 천안에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 한 400명 정도 뭐 그 종교 시설과 관련해서 집단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232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90% 넘게 92%가 백신을 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뭐 마을의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수치의 집단 감염이잖아요. 이것도 백신 미접종의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걸까요? 일단 백신 미접종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감염이 일어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아, 그게 또 중요하군요. 예, 근데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다면은 예. 만약에 예방접종 미접종군이면은 이 안에서 거의 30% 이상 위중증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즉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예. 이 안에서 위중증 환자만 30명 이상. 만약에 나머지 분들이 지금 잠복기라면은 그리고 전부 다 감염이 됐다면은 예. 이 그룹 안에서만 위중증 환자 1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또 단체로 또 김장도 수십 분씩 모여서 하셨다고 하는데 또 추가로 어떤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봐야겠네요. 그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1차, 2차 플러스 부스터샷 이게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가 완료되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부스터샷에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하는 분 계시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국가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65%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완료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거의 한 80% 정도가 3차 접종을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20대에서 60대까지는 대략 한 60% 정도가 3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래부터 3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3번 맞는 게 저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3번째 접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2번의 예방접종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상 반응 때문에 네, 힘들었어 이런 분이잖아요. 예.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나는 3번째는 죽어도 안 맞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통계에 나온 걸로는 3번째 추가 접종이 앞에 2번에 비해서 더 많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이상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주 그게 중대한 반응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좀 추가 접종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니시라면은 3차 접종은 가급적 맞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